2019년 소니가 이 새로운 카메라 알파 6400을 세상에 공개했는데요. 이 카메라의 소식이 처음 전해지는 그 순간 현돌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현돌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감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소니가 알파 6400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제가 이 카메라를 받은 지는 기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여러분 덕분에 얻은 기회인 만큼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제대로 다뤄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제가 사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이 6400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룰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이 카메라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다룰 거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감독입니다. 오늘 콜라보로 멤버들과 그리고 또 오늘 게스트로 특별히 미샤님이랑 제이님이 오셨어요. 놀러 오셔가지고 얘기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감독님 필름메이커는 무거워야 된다면서요. 더 무거워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무거운 카메라를 지향하던 형감독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출시된 6400을 들고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절대로 메인캠을 버리는 거는 아니에요. 여전히 알파7 마크3에 세로 그립을 달고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메인캠을 무겁게 가져가되 이런 세컨캠은 가벼운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제작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 3주간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6400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튜브 콘텐츠에 적합한 브이로깅 콘텐츠, 촬영 현장 제작기 등 이런 부분에서 이 6400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물과 함께 제가 이 6400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뤄볼 예정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인 리뷰로 들어가기 앞서 제 개인적인 한 줄 평을 말하자면, 제가 원래 알파 6500의 골수 유저였거든요. 그 친구를 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면서 이제 여행 영상도 한번 만들었었죠. 그 영상 속 모든 장면들이 6500과 18-105 하나의 렌즈를 가지고 촬영된 장면들이었어요. 두 개를 모두 사용한 그 경험을 통해 감히 말하자면 6400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6500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을 모두 다 잡고 나왔어요. 물론 이 친구가 6300과 500 사이를 노리기 위해 나왔다고 하는데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거의 팀키를 시전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6500보다 향상된 퍼포먼스를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말하는 부분은 영상 퀄리티 뿐만 아니라 유저들에게 이런 기능들이 조금 더 간편하게 들어갔어요. 일단 기본적인 센서부터 보자면, 센서는 크롭 센서를 사용했고요. 화소수는 2420만 화소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7 마크3랑 화소수는 동일한데 센서 크기가, 그 친구는 풀프레임이고 이 친구는 크롭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서의 크기가 풀프레임이고 크롭 센서고 화소수가 동일하다는 뜻은 같은 한 개의 화소당 면적이 이 크롭 센서가 작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200만원이 넘는 그 알파7 마크3 만큼의 그런 해상력을 볼 순 없지만, 개인적으로 체감할 때 FHD에서 특히 그 부분을 체감했는데, 6500의 유저라면 모두 다 알 거예요. 4K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좋다는 거. 6400도 그거를 위해 존재하는 카메라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FHD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4K 퀄리티가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오버샘플링이라고 하죠. 약 2.4배 많은 6K 데이터를 4K로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6500에서도 그렇고 압도적인 4K 퀄리티를 위해 이 6400을 구매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토포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처음에 소니가 스피드 AI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로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틸트 180도 액정을 가지고 얼굴 인식 포커스 테스트 1 아니 그 5일 동안 제가 140점 운동됐어요. 이거 뭐야? 포커스 테스트 2.
낡아서 조리개를 좀 조여서 약간 무의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내가 타고 자기가 뛰어봐. 아니 내려. 잠깐만 내가 타고 자기가 뛰어봐. 다시 테스트를 위해 껴 액션. 너무 빠른데? 자 빨리 더 빨리 얼굴에 포커스가 안 사라진다. 오, 잘 뛴다 여기까지. 잘했어. 포커스 포인트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앞에 있으면은 내 얼굴을 중심적으로 초점을 계속 잡아주더라고요. 굳이 스팟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뭐 가운데로 초점 맞추기 이런 거 안 하더라도 그냥 내 얼굴이 거기 앞에 있으면 나의 얼굴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잡아주고, 또 리얼 아이 포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엔 눈을 기준으로 포커스를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리얼 타임 트래킹이라는 그런 포커싱 시스템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그냥 내가 화면에서 어떤 피사체 어떤 사물을 포인트로 지정해두면 그거를 따라서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기술력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상당히 좋은 기술력인 게, 현장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은 포커스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매뉴얼 포커스를 많이들 사용하고요. 오토포커스를 거의 안 쓰는데 유선이건 무선이건 팔로우 포커스가 붙어요. 포커스링에다가 별도의 장치를 달아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포커스를 잡아주는 사람이거든요. 뭐 연출적인 아웃포커싱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피사체를 기준으로 그냥 포커스만 안정적으로 잡으면 된다, 이게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런 팔로우 포커스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의 기술력이 도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6500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배터리가 조금 빨리 닿는 편이었죠. 이 친구의 배터리 퍼포먼스가 어떻게 같은 배터리를 쓰는데 향상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녹화가 끊기고 다시 누르는 시간 등의 오차를 생각해도 알파 6400이 알파 6500보다 약 30분가량 촬영을 더 할 수 있었습니다. 향상돼서 나왔고요. 두 번째, 30분 촬영 시간의 제한, 그게 풀려서 나왔고요. 또 세 번째, 인터벌 타임랩스가 들어갔어요. 기존 소니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엔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타임랩스 제작을 진행해야 되는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냥 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빨리 돌려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 친구부터는 자체적으로 타임랩스를 찍는 기능이 도입이 됐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냥 영상으로 찍어서 빨리 돌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진 한 장 한 장을 찍는 인터벌 타임랩스와 그냥 영상을 찍어서 돌리는 거와는 퀄리티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담는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향상된 부분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든 부분이 이 SNQ 다이얼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기존 6500 같은 경우엔 이 SNQ 다이얼이 없어서 이 안에 메뉴로 들어가서 몇 개를 바꿔준 다음에 SNQ 모드로 들어가고 이런 번거로움들이 있었는데, 이 6400부터는 무비로 촬영하다가 바로 SNQ 모드로 바꿔서 내가 원하는 슬로우 모션 푸티지를 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SNQ 모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슬로우 모션 푸티지를 따거나 조금 빨리 감기 된 푸티지를 딸 때 이 SNQ 모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상 빨리 감기라는 게 아까 말한 인터벌 타임랩스랑 마찬가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SNQ 모드의 퀵을 사용하기보다 인터벌 타임랩스를 쓸 것 같아요. 다만 이 SNQ에서 슬로우로 거는 부분만큼은 내가 슬로우 모션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4K에 24프레임과 FHD에 120프레임,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평상시에 4K의 퀄리티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때 이 다이얼을 한번 딸깍 돌림으로써 바로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7 M3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M3를 사용하면서도 이 슬로우 앤 퀵 모드를 애용했었어요. 근데 6400에 이걸 다이얼로서 넣어서 6500에서 제가 느꼈던 그 번거로움이 해소되는 그 짜릿함, 6400을 사용하면서 약간 통쾌해지고 상쾌해지는 그런 프레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틸트 액정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촬영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볼 수 있는 이 틸트 액정,
액정.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틸트 액정이 스위블 액정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는 의견일 것 같아요. 저는 왜 그렇게 느끼냐면 스위블 액정은 옆을 열어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주로 단자들이 이 왼편에 위치돼 있어요. 저는 작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디오 단자라던가 HDMI 케이블들이 스위블 액정을 돌리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리는 번거로움이 생기더라고요. 반면에 틸트 액정은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할 때 틸트 액정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180도로 틸트가 넘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처음에는 이 모습 자체가 되게 외계인스럽고 흉물스럽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사용해 버릇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인트가 조인트 맞나? 아랫부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틸트되는 범위도 원래는 붙여서 틸트가 되는데 조금 더 꺼내서 틸트 위로 올릴 수도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찍어줌에 있어서도 조금 화면의 위아래의 가용 범위가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80도 틸트 액정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의 그 아쉬운 점이 있죠. 모두들 말하는 바로 마이크 슈의 위치인데요. 마이크가 아무래도 대부분의 카메라에 있는 그 위치 거기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달았을 때 180도 틸트 액정이 가려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해결책들을 다 가져오시고 제시하셔서 희한하게 소비자로 인해서 문제점이 사라지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6400에 내장 마이크로 레코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들 소니와 함께 맞물려서 사용하는 로데 비디오 마이크로 장착해 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니와 비디오 마이크로 함께 썼을 때 나오는 음성 퀄리티입니다. 오늘은 이 조합으로 한번 하루 동안 다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핫슈를 어떻게 어디에다 위치시키면 좋을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마땅히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180도 틸트 액정을 포기하는 것도 저는 스위블보다 만족스럽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작자라면 저도 엄청 고민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6400 리뷰 하셨잖아요. 네. 한 가지 장점 딱 꼽아서 말하자면? 셀피 스크린. 하이안. 형님, 알파 6400 유일한 장점 한 가지만 꼽자면? 가볍게 플립할 수 있다. 가볍게 플립할 수 있다. 감사해요. 스위블 액정보다 플립 액정이 더 좋으세요? 훨씬 좋아요. 왜죠? 찍으면서 개인적인 약간 취향일 수 있는데 플립은 내가 직접 촬영할 때 훨씬 편안하게 이렇게 촬영했는데 스위블은 그거는 아까 우리 로켓 펀치님도 똑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스위블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플립이 훨씬 촬영하기가 손쉽고 편안한 것 같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콘텐츠 바로 뽑자면 지난 정말 6400 쓰는 거 이렇게 봤는데 6,400입니다. 장점 한 가지만 딱 말하자면 6400? 장점 6,500에 손떨방만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업그레이드가 됐어서 까기가 힘들죠. 6,500에 사실상 업그레이드다. 업그레이드. 사실상의 업그레이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뭐 먹을 거예요 우리? 밥 먹으러 갈 거야? 치즈 삼김? 먹고 싶어? 치즈 삼겹? 볼레 치킨. 어제 치킨 먹었잖아. 라구 식당. 라구 식당? 고? 라구 식당 고? 먹었는데 파스타 먹었는데 괜찮아? 라자냐. 거기 고기가 많잖아. 좀 별론데? 그럼 스파게티? 스파게티 별론데? 아쉬. 고기 먹고 싶다니까? 아쉬라고 한 거야. 아쉬. H야. 프랑스의 H. 버리또 먹자. 아니야. 맛없어. 제 영상을 보신 현돌이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로고 곡선 특히 S로고와 굉장히 친밀한데요. 제가 진행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 S로고로 촬영해서 후반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통해서 색을 잡아주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 소니의 장점, 소니의 유전자, 이 친구가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소니의 미러레스 카메라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충분히 이 바디로 시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요. 추가적으로 액세서리 하나를 또 보내주셨어요. 이 슈팅 그립이라는 액세서리인데요. 녹화 버튼, 사진 버튼, 줌 인아웃 버튼 이렇게 있고요. 삼각대로 펼쳐서 얹어 놓을 수 있는 약간 테이블 트라이포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 슈팅 그립의 헤드의 경우에는 틸트 업다운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서 나왔어요. 줌 인아웃 버튼 같은 경우에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강하게 누르시면 파워 줌 인아웃이 되고요. 약하게 누르면 아주 천천히 줌 인아웃이 됩니다. 지금 바로 들었는데도 아우 페이스 트래킹을 아주 잘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알파 64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나에게 필름메이커로서 메인캠 무거운 카메라가 있는 분들, 그런데 서브 카메라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간편한 브이로깅 카메라로 이 6400 정말로 추천드리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브이로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혹은 그냥 일상적인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찍으시는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이 알파 6400 추천드리고요. 또 세 번째로, 한 번도 소니를 써본 적이 없는데 소니는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 시작하기에 이 6400이 가장 무난하고 가장 좋은, 가장 시작할 때 적합한 카메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주 동안 촬영을 하면서 한 번 1018 렌즈를 썼었다, 한 번 쓴 거 빼고는 항상 이 번들 렌즈 딸려오는 1650 렌즈를 썼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콘텐츠를 찍을 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굳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막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비싼 렌즈를 사느니 번들 렌즈로 시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화각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조리개, 보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다른 렌즈를 사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번들 렌즈와 함께 구매하시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6500을 정말 좋아했던 유저로서 마무리를 하자면 6500의 모든 아쉬운 부분들을 잘 커버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고요. 6500의 빈자리를 정말 잘 채워줄 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400에 대한 전반적인 3주 사용기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최대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다루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제가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을 남겨주시면 질문들을 바탕으로 비교 혹은 뭐 테스트,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저에게 6400이 있고 또 제가 자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질문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돌이. 오늘 이 영상이 저를 처음 보는 영상이라면 카메라, 영상, 촬영, 편집, 영상 제작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우리 현돌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어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현돌이가 되시길 바랄게요. 함께 이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돌이 여러분, 잘 가요.